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고려 초기 통치체제 정비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 때 이 고려사 500년 역사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 개관을 한번 잡아봤어요. 고려라는 이 500년 역사의 고려를 우리가 어떻게 시대 구분을 할 것이며 각각의 시대 구분 기준별로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고 정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개관을 해봤습니다. 그 개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신라 같은 경우는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죠? 네, 바로 신라를 움직인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골품제에 따라서 왕의 골품이 무엇이냐, 그 왕의 골품을 기준으로 상대, 중대, 하대 세 개의 시기로 구분을 했어요. 상대는 성골이 왕이 되었던 시대, 박격거세부터 마지막 성골여왕 진덕여왕. 중대는 그렇지, 이제 성골이 다 죽었으니까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의 직계 후손들만이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적용되었던 시대가 중대였죠.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의 후예들만, 그래서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가 중대였습니다. 하대는 그 원칙이 무너진 시대죠. 이제 진골 중에서도 힘 있는 자라면 누구나 왕위를 노리는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 그게 신라 하대였어요. 자, 그러면 신라가 이렇게 왕의 골품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을 했다면 고려는요? 네, 고려는 바로 지배층이 누구냐, 각 시대별로 역사 주도 세력, 지배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기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고려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겠죠.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려의 지배층이 완전히 뒤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기준으로 고려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거든요. 바로 뭐죠? 네, 무신정변이에요. 1170년 무신정변. 그래서 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전기, 이후를 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 무신정변 이전, 이 전기 중에서도요, 지배층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층으로 있던 이 시기를 우리가 고려 전기에서도 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공부할 건데요. 자, 지배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한다. 그래서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한다. 우린 지금 무신정변 이전, 고려 전기, 그 중에서도 누가 지배층이던 호족과 육두품, 그 고려 초기를 공부할 거다.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층이라는 말은 이제 막 고려가 건국된 그때라는 거예요. 그 진골귀족과 골품제 교종에 기반한 신라를 육두품과 호족이 선종, 풍수지리, 유교사상을 가지고 무너뜨렸죠, 여러분들. 그렇게 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건국한 건국 세력이 호족과 육두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배층과 함께 또 중요한 거는 그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성향,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그 지배층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특징이 뭐랑 연결될까요? 네, 바로 외교관계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고려를 건국한 호족과 육두품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을까? 일단 스스로를 고구려의 후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첫마음, 새학기의 여러분 같은 느낌이죠. 자주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는 거예요. 서희의 외교담판, 강감찬의 귀주 대첩,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지만 이 호족과 육두품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고인물이 됩니다. 그 고인물 중에서도 이제 정치적으로 음서, 경제적으로 공음전, 사회적으로 통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권력을 모두 독점한 세력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문벌귀족이라 그래요. 집안 대대로 권력을 독점하는 문벌귀족. 그리고 문벌귀족에 이제 포함되기 힘든, 좀 힘이 약한 애들은 지방에 가서 향리가 되고요. 이 시기를 우리가 고려 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문벌귀족이 지배하던 고려 중기 때는 지배층의 성향도 변해요. 고구려 계승의식에서 신라 계승의식으로, 자주적 개혁적에서 보수적 사대적으로, 가진 게 많으니까, 그 손에 쥔 걸 잃기 싫으니까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니까 외적이 쳐들었을 때
고려 초기와는 다른 대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 문벌귀족 지배에 있을 때 이제 여진족의 금나라가 오거든요. 이 여진족의 금나라 갔을 때는 윤관의 별무반을 통해서 동북구성을 정벌하긴 하지만 이후에 오히려 그 동북구성을 돌려주고 윤관을 귀양 보내고 이후에 이 돌려받은 동북구성으로 힘을 기른 여진족의 금나라가 고려의 사대 관계를 요구했을 때 그때 이자겸이 사대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여기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고려 초기를 선생님이랑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항상 이렇게 고려랑 조선 같은 덩치 큰 나라들은 내가 지금 공부하는 부분이 고려 조선 전체에서도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하는 이 방향 감각을 절대로 잊으시면은 안 됩니다. 우린 지금 고려 초기,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이 고려 초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공부할 거냐? 바로 왕들의 업적입니다. 뭐라고요? 네, 왕들의 업적. 고려가 보통 수능이던 모의고사건 한능검에 출제될 때 왕들은 4명 정도가 나옵니다. 몇 명이요? 4명. 그 중에 3명이 얘네예요. 태조, 광종, 성종. 그럼 나머지 1명은 누구냐? 뒤에 나올 공민왕이에요. 보통 이렇게 4명의 중요한 왕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 무려 3명이 고려 초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고려 초기의 중요한 태조, 광종, 성종 이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 초기 고려가 어떤 식으로 나라의 체제를 정비했는가 이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고려의 건국자 태조 왕건입니다. 왕건은 무엇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했을 때 그냥 무지성으로 외울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생각. 역사는 암기 이전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 역사의 인물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는 그 역사적인 인물이 처해 있는 시대적인 상황, 그 상황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그 인물의 입장에 감정이입을 해보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태조 왕건은 여러분 뭘 통일했죠? 네, 후삼국 시대를 통일했어요. 이 후삼국 시대를 통일하고 고려라는 나라를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후삼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결국 그 신라 하대 혼란기의 연장선상이거든요. 신라 하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네, 중앙과 지방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중앙에서는 네,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요. 이제 김춘추의 후예들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이 무너지면서 진골 귀족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서로 왕하겠다고 피비린내라는 왕위 쟁탈전을 벌입니다. 150년간 20명의 왕이 바뀔 정도로 치열했죠. 대표적인 신라 하대 이 지배층들 간의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네, 김헌 창해난 그리고 진골 귀족은 아니지만 장보고인한 이런 게 이제 지배층들 간의 내전이었어요. 이렇게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과 지배층의 내분으로 중앙정부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러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지방관이나 귀족들이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게 되고 또 중앙정부는 그들 나름대로 또 백성들을 쥐어짜고 이렇게 중앙과 지방의 이중수탈을 당하던 백성들이 결국 견디다 못해서 밀란을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기억하실 거예요. 진성여왕 때. 이러한 혼란기 때 성장했던 지방 세력이 바로 누구였죠? 네, 호족이었어요. 육두품이랑 결탁하는 호족. 이 호족들은 지방에서 성장한 세력, 반독립적인 세력이라고 했죠. 중앙정부에게 임명받은 세력이 아닙니다. 얘들은 그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한 세력들이고요. 출신 성분은 굉장히 다양하고 스스로를 성주와 장군으로 부르면서 성을 쌓고 군사력을 양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이었어요. 그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 이런 걸 모두 장악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호족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신라라는 나라가 결국 경주의 일부분, 수도인 경주를 그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통치력이 다 사라지고 그 지방은 다 누가? 호족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호족들의 지배기가 거의 150년간 지속이 됐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호족들이 그 지방을 지배하는 게 당연시 돼버린 거야. 야, 이 지방은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할아버지부터 우리 집안의 땅이었어. 여긴 우리 집안이 다스리는 우리 집안의 왕국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왕건이 딱 등장하더니 고려한 나라 만들고 이제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런 호족들이 그 왕건에 대한 지배심이 들어요?
복종심이 들어요? 안 된단 말이죠. 야, 너도 호족 출신이고 나도 호족 출신인데 같은 호족 출신인데 왜 이제 와가지고 네가 왕이랍시고 우리 머리 위에 올라갈라 들어?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왕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왕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고려라는 나라의 틀 안으로 누굴 끌어들여야 돼? 네. 이 지방의 독립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호족들을 어떻게든 이 고려라는 국가의 체제 안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호족들을 통합을 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회유할 때는 회유하기도 하고 당근 줄 때 당근을 주고 견제할 때는 채찍을 휘두르기도 하고 이런 밀당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호족들을 고려라는 국가의 체제 안으로 끌어안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신라 하대부터 지금 중앙과 지방의 이중수탈로 인해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러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네,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이 밀란이 아니라 안정적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게 해야겠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건 그렇죠. 새로운 브랜드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든 나라, 새로운 나라인 고려는 그 이전에 있었던 신라랑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왕건이 제시한 새로운 브랜드가 뭘까요? 우리 누구의 후예? 고구려의 후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왕건은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호족 통합, 민생 안정, 고구려 개선. 이 세 가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좀 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호족 통합부터 볼게요. 왕건이 어떻게 호족들을 통합했느냐? 이 호족 통합을 회유와 견제 나누어가지고 우리가 밀당을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유입니다. 첫 번째로 결혼 정책이에요. 결혼. 중요 호족들의 자제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왕건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호족들이 있어요. 자신과 동급의 굉장히 힘이 비슷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지방의 대호족들이 있잖아. 얘네랑은 1대1로 맞짱을 떠서 이길지 질지 확신이 안 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왕건이 선택한 건 무리해서 그들의 힘으로 찍어 누르기보다는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 가장 확실한 내 편. 누가 가장 확실한 내 편이죠? 네, 가족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에 대한 가장 확실한 내 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의 대호족들에게 왕건이 접근해서 장인어른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왕건이 무려 29명의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29명이 되는 거죠. 29명의 아내, 29명의 장인어른. 그리고 그 29명의 아내 사이에서 아들이 25명. 딸이 7명이었어요. 어마어마.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건 되게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왕건이 누구랑 결혼했다고 했죠? 네. 본인과 동급 정도의 체급과 힘을 가진 지방의 대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그들과 결혼한 거라고 했죠. 그 말에 적어도 고려라는 나라에서 왕건과 맞먹을 만한 힘을 가진 호족들이 29명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호족들의 힘이 막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결혼을 하기엔 좀 애매해.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어. 가족 안을 끌고 들어가고 싶어.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성씨를 내려줍니다. 왕씨성을 내려줘요. 그걸 우리가 사성정책이라고 해요. 사성, 줄사에 성씨성. 성을 주었다. 왕씨성을 주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관직과 다시 정리하면 그렇게 결혼 그리고 사성정책을 통해서 가족으로 어떻게든 끌어안는 거예요. 왕시성을 내렸다, 사성정책, 왕시성을 내렸다 하면 성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규에서 왕현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관직과 토지를 내려주긴 합니다. 특히 왕건을 도와 후백제 견훤을 무찌르고 이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건국 공신들에게는 역분전이라는 이름의 토지를 줘요. 역분전. 자, 근데 여러분, 토지를 준다는 건 알다시피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주는 겁니다. 그 역분전은 공신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여건 세습이 돼요. 그 집안 대대로 세습이 가능한 땅입니다. 이런 식으로 결혼, 사성, 관직, 토지, 역분전 등을 통해서 호족들을 포섭을 하게 되고요. 다만 만약 이렇게 퍼주기만 하면 호구되고 무시되기 딱 좋아요. 그래서 견제할 건 견제하게 됩니다. 그 견제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견제책은 용어 이름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로 사심관 제도입니다. 무슨 제도요? 사심관 제도. 이거는 이 지방의 호족 출신들이 이제 중앙에 올라와서 고위 관리가 됐잖아. 그 중앙의 고위 호족 출신의 고위 관리들에게
사심관의 직위를 내리는 거예요. 그 사심관이 뭐냐면 그 호족들의 자신들의 출신 지역의 책임자를 임명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제가 이제 수원 출신이니까 제가 수원 출신으로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관리가 된 거야. 그럼 이제 왕이 나를 불러서 현규야, 너 수원 출신이지? 내가 너를 수원의 사심관으로 임명할게. 라고 저를 수원의 사심관으로 임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수원의 그 모든 권리는 내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건 견제가 아니라 회유 아닌가요?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야. 대신에 조건이 있어. 현규 너가 수원을 책임지는 수원의 사심관이 됐다는 거는 그 지역의 권리도 같지만 의무도 있어야겠지. 현 시간부로 수원에서 반란이 터지거나 밀란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심관 제도는 중앙의 고위 관리를 본인의 출신지의 책임자, 이거 사심관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걸로 임명하는 대신에 연대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사심관 책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족쇄를 채우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 그 지역에 문제가 안 생기게 그 지역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할 거 아니야. 그지? 최초의 사심관이 누구냐? 그 견훤이 왕건에게 항복한 이후에 부랴부랴 급하게 항복했던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 이 사람이 이제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왕건이 그 신라왕 마지막 경순왕을 우대해 주어서 경주의 사심관을 임명해 주거든요. 뭐 김부가 경주의 사심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리고요, 기인제도라는 게 있어요. 기인제도. 이거는 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신라의 상수리 제도가 뭐였죠? 지방 세력가의 자제들을 중앙인 수도 경주로 불러 올려서 유학이란 명목하에 인질로 잡아두는 거였죠. 똑같습니다. 고려의 기인제도도 호족의 자제들을 유학이라는 명목하에 수도인 송악, 개경으로 불러 올려서 그들을 인질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인제도, 고려의 기인제도, 신라의 상수리제도 모두 인질제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회유책으로는 결혼, 사성, 관직, 토지, 역분전, 견제책으로는 사심관과 기인제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민생안정 넘어가 볼게요.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역시나 뭐니 해도 머니를 줄여줘야 됩니다. 세금을 줄여줘야 돼요. 자, 그 세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왕건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취민유도. 취민유도가 뭐냐면 이게 취하다거든요. 백성들에게 취할 때는, 세금을 거둘 때는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 법도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는 법에서 정한 대로, 그 법에서 정한 대로만 세금을 거둬라. 그 이상은 걷지 말라는 거예요. 왕건이 정한 법적인 세금이 10분의 1이었어요. 하도 세금을 많이 뜯어가니까 딱 10분의 1만 걷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배운 내용 중에 우리 고구려에 부족적 오부를 행정적 오부로 개편했던 고국천왕, 왕위의 부자상속을 확립했던 고국천왕이 몰락귀족인 을파후를 등용하여 만든 법인 진대법을 기억하시나요? 진대법. 춘대추납의 구율제도였죠. 가난한 백성들이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게 없으니까 귀족들에게 고리대로 쌀을 빌렸다가 그걸 갚지 못해서, 이자를 갚지 못해 노예가 되는 걸 막고 양인들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그 진대법. 그거를 왕건도 만듭니다. 왕건 역시도 가난한 백성들에게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이자를 안 받는, 저렴하거나 안 받는 그런 춘대추납의 구율제도, 고구려의 진대법과 비슷한 제도를 만드는데, 그걸 위해 왕건이 만든 게 흑창이에요.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는 그 쌀을 보관하는 창고, 그 구율 창고를 흑창이라 그래. 검은색이었거든. 검은 창고 흑창이라 불렀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의창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요. 정의로운 저스티스 창고.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는 정의로운 창고라는 거야. 이게 조선으로 가면 뭐로 바뀔까요? 조선에서는 환곡이죠. 이게 환곡. 환곡. 자, 그리고 불교 행사도 많이 옵니다. 행사를 여는 게 왜 민생 안정이냐? 여러분도 이 학교 생활이 빡빡한데 나름 뭐 버스킹, 풀비도름제 등등의 이런 다양한 학교 축제나 뭐 수학여행이나 에버랜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마음의 안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숨쉴구멍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불교 행사가 연등회와 팔관회예요.
팔관에는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연등에는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등, 말 그대로 연등을 달잖아요. 부처님 오신 날이나 초파일 이럴 때. 이게 연등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세금을 줄여주고 흑창, 의창을 만들고 백성들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랑 팔관회 등을 개최하면서 민생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구려 개성의식. 이 고구려 개성의식을 표방하기 위해서 우리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죠? 네, 맨 처음에 이제 주몽이 졸본에서 시작했다가 이대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옮기고 그리고 장수왕이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한 이후에 쭉 멸망할 때까지 평양이 수도였죠. 그 평양, 고구려의 기상에 살아 숨쉬는 마지막 수도 평양. 이곳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평양을 뭐라고 승격시켜 부르냐? 서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이 경이 수도란 뜻이거든요. 서는 서쪽이야. 즉 평양의 뜻이 뭐예요? 서쪽 수도라는 거예요. 진짜 수도는 아니고 수도에 준하는 제2의 수도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알다시피 고려의 수도는 어디죠? 왕건의 고향 송악이야. 그래서 이제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다음에 송악을 개경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평양은 우리 수도인 개경에 준하는 중요한 곳이다. 왜?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니까. 이제부터 평양을 서쪽에 있는 수도 서경이라 부르겠다. 평양이 송악보다 그 좀 11시 방향 서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1년 365일 중에 최소 100일은 서경에 머물면서 나라 일을 보아야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서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근데 우리와 똑같이 고구려를 계승한 형제의 나라가 있다. 바로 누구? 발해. 근데 그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멸망한 발해 유민들을 형제의 나라인 우리가 받아주어야 한다. 이래서 발해 유민들을 받아줍니다. 그때 놓았던 게 마지막 태자였던 발해 마지막 태자 대광현이었죠.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기 전에 이 대광현이 발해 유민 수만 명을 데리고 고려로 귀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해를 받아주면서 우리는 절대로 누구랑은 우리 형제의 나라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친하게 지낼 수 없다. 그래서 거란에 대한 적대의식을 확실하게 표방을 합니다. 반대로 거란 같은 경우는 고려랑 굉장히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거란은 유목민족이다. 유목민족에게 중요한 건 가축이거든요. 근데 거란이 이 고려랑 친하게 지내보려고 그 가축들 중에서도 굉장히 희귀하고 진귀한 낙타, 최상급 낙타 50마리를 왕건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걸 받은 왕건의 반응은 그 50마리를 데리고 온 거란의 외교관들은 섬으로 유배를 보냈고요. 그 낙타 50마리는 수도인 개경에 백성들이 지나다니는 큰 다리인 만부교가 있어. 그 만부교에 공개적으로 묶어서 굶겨 죽였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걸 한마디로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우리 고려는 절대로 거란과는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라는 거. 이게 바로 만부교 사건입니다. 그리고 북진정책. 고구려의 후예니까 영토를 넓히고 북쪽으로 나아가야겠죠. 영토 확장을 위해 북진정책을 추진합니다. 신라 때까지만 해도 당나라랑 영토를 나누는 기준이 대동강이었잖아요. 이 대동강과 원산만이 신라의 영토였다면 요거를 북진정책을 통해서 청천강과 영은만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청천강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쪽이에요. 이건 지도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개경, 고려의 수도인 송악이 있고, 그리고 여기 서경, 평양이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통일신라 때의 영토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였어요. 여기는 대동강에서 여기가 원산이거든요. 원산만. 요렇게가 이제 통일신라의 영토예요. 통일신라의 국경선. 근데 이걸 왕건이 어떻게 한 거예요? 왕건의 북진정책으로 어디까지? 대동강에서 살수대첩이 이뤘던 청천강. 에서 여기가 영흥이잖아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이게 고려 태조 때의 국경선입니다.
이걸 토대로 나중에 서희가 외교단판을 해서 얻은 강동육주가 어딜까요? 예, 그게 바로 여기에요. 나중에 얻게 되는 강동육주. 이런 식으로 영토가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세종대왕 때 사군육진 설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가 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사군육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아무튼 왕건의 이런 북진 정책으로 신라 때보다 영토가 넓어졌다. 통일신라의 대동강 원산만에서 태조 왕건의 북진 정책으로 청천강에서 영은만까지 영토가 올라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왕건은 죽으면서 책을 한 권 남깁니다. 이 책이 굉장히 잘 나오는 책이에요. 바로 후뇨 10조라고 하는 책이에요. 후뇨 10조. 이 후뇨 10조는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유훈이에요. 유언입니다.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유언. 이걸 유훈이라고 하죠. 후대 왕들에게 남기는 유언이고요. 경계랑 계백요소라는 책도 남기는데 얘들은 신하들에게 남기는 거야. 말 잘 들어?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 후뇨 10조에서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 내용 두 가지. 첫 번째, 거란에 대한 적대의식. 거란과는 절대로 친하게 지내지 마라 라는 걸 다시 한번 유언으로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연등해와 팔관에,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연등해와 팔관에, 불교의 행사인 연등해 팔관회를 줄이거나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중시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왕건의 정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왕건의 이러한 호족통합, 민생안정, 고구려 계승의식, 이러한 정책에서 여러분이 좀 쎄한 거 하나 느껴야 돼요. 어떤 게 후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결혼 정책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29명의 안에 29명의 장인어른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장인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왕건에게 절대 밀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29명의 빵빵한 아내와 장인어른들 사이에서 25명의 아들을 얻었잖아. 그러면 이 25명의 손자를 가진 이 장인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음 왕은 내 손자가 왕이 돼야지 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인데 내 사위가 왕인데 당연히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안의 손자가 왕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왕건이 살아있을 땐 문제가 안 되지만 왕건이 죽고 나서는 이 25명의 손자였던 25명의 외할아버지들이 내 손주를 왕으로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왕건 정권의 치명적인 문제야.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닙니다. 태조 왕건 때의 고려는 결국 호족 연합정권에 불과해요. 호족 연합정권. 이게 이제 여러분이 배운 걸로 치면 연맹 왕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왕은 존재하긴 하지만 왕의 힘은 굉장히 약하고 그 지방을 실제로 지배하는 건 지방의 군장들이다. 똑같은 거예요. 왕은 존재하지만 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건 수도인 송악과 개경, 그치칼지고 그 외 나머지 지방은 호족들이 지배하는 호족 연합정권의 나라가 고려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왕건이 죽고 나서는 호족들 간에 뭐가 벌어져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손주를 왕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왕건이 죽고 나서 왕이 된 게 그 왕건의 장남인 해종이거든요. 장남이야. 결격 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2년 만에 가셨죠. 암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종은 해종의 아들이 아닙니다. 정종은 왕건의 둘째 아들이거든. 얘도 4년 만에 가셔요. 다 왕건의 아들들이고 형제들이야. 근데 외갓집이 다른 거죠. 엄마가 다른 호족 집안의 자제들인 거예요. 근데 얘도 가버려. 야, 그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거야. 이렇게 형들이 호족들 간의 왕위쟁탈전으로 가버리는 걸 보고 왕이 된 게 해종 정종의 동생인 광종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광종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살아남아야겠다? 그쵸.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쵸. 지금 호족들의 힘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강해요. 왕을 갈아치울 만큼. 이건 정상적 나라가 아닙니다. 당연히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의 힘을 강화시켜야 할 거란 말이죠. 광종은 당연히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해야겠다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강력한 전제 왕권을 구축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뭘로? 강력한 고려를 호족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중앙집권 국가.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광종은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노비안건법. 두 번째는 과거제예요. 보통 광종이 이제 수능이나 한검에 나올 때 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나오는 게 거의 99%예요. 그러니까 광종하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가 꼭 나온다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노비안건법은요. 모든 노비들,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비들을 안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토비 노비, 원래부터 노비였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호족들이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 신라 하대 말기부터 이 후삼국 시대부터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멀쩡한 백성들, 평민, 양인들을 잡아다가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광종이 선언한 거예요. 모든 노비들을,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노비를 안검, 조사해서 그 중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양인들은 본래 신분인 양인으로 돌려주겠다라는 거야. 불법으로 노비가 된 양인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갑오개혁 같은 신분제 폐지가 아닙니다. 원래 노비였던 사람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노비가 아니었다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원래 신분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야. 왜? 자유인인 양인을 확보해야 하니까. 자유인인 양인을 확보하는 게 왜 중요하죠? 이 자유인인 양인들은 노비랑 다르게 국가에 뭘 냅니까? 세금을 내거든요. 노비들은 애초에 매매가 가능한, 상속과 증여가 가능한 재산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지만 양인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족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노비들을 본래 신분인 양인으로 회복시켜서 양인을 확보하면 국가 차원에서 뭘 많이 걷어들일 수 있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국가의 재정을 빵빵하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 재정이 결국 왕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고국천왕의 진대법과 고려 국민왕의 전민변정도감도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자유인인 양인을 확보하여 세금 수입을 늘려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고국천왕의 진대법, 국민왕의 전민변정도감, 광종의 노비안건법 모두 양인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당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유인인 양인이 늘면 늘수록 호족들이 불법으로 가지고 있던 노비들이 줄겠네요. 당연히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은 약화되겠네요. 그리고 그만큼 왕권은 강해지고 호족들의 힘은 약화될 거란 말이죠. 이게 노비안건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과거제입니다. 자, 이 과거제는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이야. 중국의 후주란 나라. 후추가 아니에요. 중국의 후주 출신. 이 팡기라는 사람이 고려로 귀화했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광종에게 건의한 거야. 중국은 이미 과거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사람을 신분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 능력으로 뽑는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인 과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려도 과거제를 통해서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해야 됩니다. 라고 광종에게 건의를 하고 광종이 이 중국의 후주 출신의 팡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시행을 합니다. 즉 이제 뭐예요? 관리가 되고 싶으면 공부하라 이거죠. 시험을 통해 높은 성적을 받은 능력 있는 사람들만 관리를 뽑겠다. 당연히 그 시험 과목은 유교입니다. 이런 유교적인 지식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통해서 호족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과 정치적인 권력을 약화시켰어요. 이러니까 이제 호족들이 반발을 하겠죠.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거를 빌미 삼아 광종은 이 반란을 진압하고 이 반란을 빌미 삼아 왕권의 위협이 될 만한 호족과 공신들을 싸그리 숙청을 합니다. 마치 신라, 중대, 신문왕이 장인어른인 김흠돌의 난을 진압을 하고 이 김흠돌의 난을 명분으로 진골 귀족들을 싹 쓸어버리고 전제왕권을 확고하게 한 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협이 될 만한 호족들을 싹 쓸어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신하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발발발 엎드리겠죠. 그래서 옷부터 갈아입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복 제정. 그러니까 관복을 제정하는 거예요. 신하들을 등급별로 서열화시키고 그 서열화 등급화된 신하들이 등급별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정해주는 관복이 이제서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배웠던 연맹왕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고려가 그런 호족 연합 정권의 연맹왕국적인 성격을 버리고 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 전제 왕권 체제로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단 비록으로 관리들을 서열 등급 시각화하고 상하관계와 위계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을 토대로 광종은 이제 더 위를 바라봅니다. 나는 단순한 왕이 아니다. 난 이제부터 왕 중의 왕, king of king, emperor, 황제가 되겠다. 그걸 우리가 칭제라 그래요. 칭제. 칭한다, 황제를. 황제를 칭한다라는 거야. 그럼 황제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독자적인 연호가 필요하거든. 연호 역시도 만듭니다. 그걸 건원이라 그래요. 연호를 만든다. 그 연호가 바로 광덕준풍이야. 그 왕들별로 나오는 연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뒷장에 오른쪽 아래에 제가 광개토대왕, 진흥왕, 발해, 고왕, 무왕, 문왕, 선왕의 연호들 적어놨으니까 광종의 광덕준풍이랑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광종이 왕권을 강화시켰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원격 강의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광종 때의 국가 분위기는 정상은 아니에요. 너무 지나친 공포 분위기였어요. 공신들을 수청할 때 300명 중에 30명 남았다고 했죠, 여러분들. 90%의 공신들이 죽임을 당한 거야. 이런 공포 분위기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성종이라는 왕은 이런 분위기로는 안 된다. 결국 국가는 왕과 신하들이 함께 이끌어가야만 한다. 그래서 성종은 왕이 되고 신하들에게 과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국클에 과제를 올린 거예요. 모든 관리들은 국가를 어떻게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지, 국가의 운영 방침에 관한 글을 써와라. 라고 과제를 줍니다. 그때 이제 최승로라는 사람이 시무 28조라고 하는 글을 올리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여러분, 왕의 이름에 성이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나라 불문하고 성이라는 칭호는 그 국가의 제도를 정비한 왕에게, 제도 정비를 끝낸 왕에게 주는 게 성이라는 칭호에게 일월성자거든요. 이 제도 정비를 완성한 왕에게 주는 게 성종이라는 칭호예요. 그래서 고려에도 성종이 있고 조선에도 성종이 있습니다. 조선의 성종은 뭘 만들었죠? 경국대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선의 제도 정비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의 성종에게 경국대전이 있다면 고려의 성종에겐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있어요. 고려판 경국대전이라 보시면 돼. 국가의 운영 방침을 정리한 겁니다. 자, 이 시무 28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28가지의 방안이란 뜻인데 이걸 쓴 사람이 최승로예요. 이 최승로를 여러분들이 누구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 신라 하대, 신라에게 반신라적 경향을 보이는 신라의 그 진골 중심의 그런 지배체제, 골품제를 비판했던 대표적인 육두품들이 있었죠. 바로 신라 하대, 이렇게 얘부터 쓰면 안 되지. 최치원, 그리고 최승우, 그리고 최언위. 최치원 같은 경우는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라는 글을 올립니다. 당나라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제 최치원은 당나라에 유학 다녀오고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를 올리지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절망하여 산에 들어가서 은거하게 됩니다. 그걸 본 후배들인 최승우랑 최언니는 신라는 답이 없구나. 하지만 나는 선배처럼 저렇게 삶을 포기하진 않겠다. 신라란 나라 자체를 무너뜨리겠다. 라고 해서 최승우는 후백제를 세운 호족인 견훤에게 힘을 보태고요. 최언니는 고려를 만든 호족인 왕건에게 힘을 보탭니다. 이게 대표적인 호족과 육두품의 결탁 사례인 거죠. 그래서 최치원, 최승우, 최언이랑 최승로를 구분하셔야 돼요. 최치원, 최승우, 최언이는 신라 하대 우선국 시대의 사람이고
최승로는 고려 초기 사람입니다. 특히 최치원의 시무십조는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최승로의 시무28조는 국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최승로가 시무28조에 한 얘기는 뭐냐? 바로 조화입니다. 뭐와 뭐의? 왕권과 신권의 조화예요. 너무 지나치게 왕권이 강해서도 안 되고 신권이 강해서도 안 된다. 둘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결국 왕과 귀족은, 왕과 신하는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종이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공포정치를 그만두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꿈꾸게 됩니다. 그럼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사상은 바로 뭐냐? 그 답을 최승로는 유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교는 일단 기본 전제, 신하들은 왕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하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가요? 전제왕권? 아니란 말이야.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을 해서 왕권을 보장해준다면 왕은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신하들 중에서 능력 있는 신하들과 협력하여 협의하여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야 한다. 신권을 또 보장해주는 거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모범적으로 구현한 왕이 조선의 세종대왕입니다. 그 친구가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들 중에서 능력 있는 신하들을 뽑아서 집현전이라는 브레인 집단을 만들고 그 집현전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갔잖아요. 의정부랑 나라를 함께 이끌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교와 불교의 역할 구분을 이야기를 해요. 유교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국가 통치 이념, 정치의 영역이고 불교는 개인의 마음을 닦는 종교의 영역입니다. 둘의 역할을 구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연등이랑 팔간회 때문에 그래. 이게 왕건이 훈효10조로 연등의 팔간회를 중시해라 라고 하니까 계속 후대 왕들도 연등의 팔간회를 화려하게 열었는데 문제는 이게 국가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승로는 말을 하는 거죠. 불교는 종교, 유교는 정치 영역입니다. 근데 왜 종교 행사인 연등이랑 팔간회를 이렇게 크게 열어서 국가 정치에까지 부담이 되게 합니까? 둘은 구분해야 됩니다. 연등의 팔간회를 줄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건의 훈효10조랑 또 이런 데서 차이를 보이는 거죠. 왜? 왕건은 훈효10조에서 연등의 팔간회를 중시하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줄여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최승로가 불교를 탄압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불교를 탄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역할만 구분하자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거를 여러분 나중에 그 고려 말에 가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그 신진사대부들이랑은 달라. 정도전 이런 애들은 아예 불교를 탄압을 한 거고요. 지금은 불교와 유교의 역할만 구분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무28조에 따라서 나라의 중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간단한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중앙정치는 이성육부. 그리고 이제 지방에는 국가가 임명한 지방관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에 다 한 번에 보내지 못해요. 전국 각지에 왕이 보낸 지방관을 보내는 건 조선시대나 가서 가능한 일이고요. 일단은 12목, 전국의 중요한 12개 지역을 12목으로 구성을 하고 그 12목의 지방관인 목사를 파견합니다. 이 지방관을 외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깥 외자. 그리고 향리제도를 정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라를 유교의 이념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 유교를 보급하기 위한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라는 학교를 만들고 이 지방의 향교에 교사들도 파견을 해요. 경학박사, 의학박사.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태조, 광종, 성종의 중요한 업적들에 관해 살펴봤고요. 여기 또 이렇게 중요한 용어들은 선생님이 다 용어 표리도 해드렸고 그 뒤에 광종의 노비안건법, 과거제, 그리고 성종, 최승로의 시무28조, 왕건의 훈효10조 이런 내용들 다 선생님이 적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학교도 헷갈리지 마시라고. 고구려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학교도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하시고 문제풀이도 꼭 깔끔하게 해보시기를 바래요. 기출선지 분석도 꼭 풀어보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